자, 여러분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되게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자, 지금부터 이번에 수요일이었죠. 8월 31일에 실시하였던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9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는 6월과 마찬가지로 좀 생소한 주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현재까지 기출 주제로 나왔던 것 말고도 좀 의외의 문제들이 한 3-4문제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체감상 많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해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6월과 9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한 거는 이제 새로운 주제들은 이제 따로 모아서 정리를 해 두시고, 지금은 이제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교육청에서 출제한 거 기출 주제 위주로 공부하시고, 6월과 9월에 나왔던 생소한 지문들 있잖아요. 뭐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조율 통상 장정이라든지, 그리고 누구죠? 이제 뭐 지청천, 이렇게 좀,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 그 다음에 이제 6월 같은 경우도 이제 생소한 지문들이 나왔었는데, 뭐 충주 탄금대 전투라든지 그런 것들 따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고인돌이 나왔네요. 자, 농경이 본격화되면서 잉여 생산물과 사유재산이 발생하고 계급이 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무리를 이끄는 그 지도자가 등장을 하게 됐죠. 우린 그 사람을 그 무리의 장이다. 그래서 군장이라고 해. 자, 그래서 고인돌, 잉여 생산물, 사유재산 발생, 그 다음에 계급이 분화, 군장, 이걸 통해서 이 시대가 청동기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고인돌 자체가 여러분들 그 무덤으로 사용되게 되었잖아요. 무덤이죠. 그러면 이 덮개돌이, 이게 덮개돌이라고 하는 건데, 이 덮개돌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웠다고 합니다. 뭐 당시는 뭐 크레인이나 뭐 이런 게 없었겠죠. 말 그대로 이 돌을 옮기려면 많은 수의 이제 그 노동력이 필요했을 건데, 정말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을 건데, 이거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 그만큼 어떤 뭐 정치적 세력이 있었어야만 가능했겠죠. 그래서 이 시대의 청동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 때 볼 수 있는 거는 3번이네요. 비파형 동검을 들고 있는 군장. 자, 비변사에서 회의하는 관리. 이 비변사는 처음에 여러분들 그 삼포외란 때 임시 기구적 성격으로 만들어졌다가 을묘외변, 임진왜란 이런 걸 겪으면서 최고 국정기구로 바뀌었다 그랬죠. 자,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와 관련된 어떤 엽전, 화폐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석굴암, 통일신라와 관련이 있겠고요. 국채보상운동, 국가채무를 갚자라고 하는 운동인데, 이 국채보상운동이 시험에 나온다면 보통은 대한매일신보를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시무책에 제출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방관을 파견해야 합니다. 우리 태조께서도 후삼국을 통일한 후에, 그러면은 이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는 누굽니까? 그죠? 태조 왕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시대는 고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고려 왕 중에서도 지방관을 파견해야겠다고 주장한 사람은 최승로라고 하는 인물이죠. 최승로의 시무 28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했던 왕은 고려 성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고려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주연과 속현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각 국가별로 지방 행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 행정제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어떤 국가에서, 즉 정부에서 어떤 뭐 영토라든지, 그리고 그 국가에 소속된 인구, 국민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해 놓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나눠 놓은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교가 여러분들 한 700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 학교 전교생이. 그리고 우리 학교 선생님이 60명 정도가 돼. 그럼 60명 가지고 700명을 딱 이렇게 통솔하라고 하면은, 뭐가 좀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해 놓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1학년은 좀 적으니까 200명, 2학년 250명, 250명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60명의 선생님들은 20명씩 나누면 되겠다. 그쵸? 근데 200명으로 또 20명 하면 좀 그러니까 이거를 뭐 10개 반으로 나눠 놓는 거야. 그러면은 20명의 학생을 2명의 선생님이 이렇게 통치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이렇게 그 넓은 영토 그리고 그 살고 있는 국민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나눠 놓은 게 지방 행정 제도야. 우리 학교로 따진다면 학년, 반 이렇게 나눠 놓은 거. 그래서 우리 학교를 지방 행정 구역으로 따진다면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지금의 뭐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다음에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렇게 나눠 놓은 것처럼 이런 거를 행정제도라고 그래. 자, 그러면 이거를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는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어디부터 알아두셔야 되냐면 통일신라부터 알아두셔야 됩니다. 통일신라. 그래서 통일신라 때는 이 신문왕이 전국을 구주 오소경으로 정비해요. 구주 오소경으로 정비했다. 전국을 9개의 주와 5개의 작은 서울로 정비를 했다. 자, 그 다음에 발해. 전국을 5경 15부 62주로 정비했다. 자, 고려. 고려는 아까 전에 성종대 지방관을 파견한다 그랬잖아. 누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자, 그래서 그 지방관을 어디다 파견할 것이냐.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 처음에 고려 성종 때 12개의 목을 설치해요. 그래서 이 목에다가 지방관을 파견하려고 했던 거야. 지방관의 파견 목적은 뭐죠? 중앙이 지방을 통솔하기 위해서, 즉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려 현종 때 전국을 5도 양계로 정비를 하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헷갈리니까 주야. 이렇게 정비를 했다. 자, 근데 이거 이외에도 이 고려 같은 경우는요, 지방관을 파견하는 동네를 주군 또는 주현, 그 밑에 동네를 주현이라 그랬어. 좀 더 큰 게 주군, 그 밑에 주현. 지구로 따지면 뭐 전라도, 그 안에 뭐 순천시 뭐 이렇게 해놓는 것처럼. 그리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동네를 속군, 그리고 밑에를 속현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주군 주현과 속군 속현을 나누는 기준은 뭐다? 지방관이 파견되느냐, 지방관 파견 유무에 따라. 파견되면 주군 주현, 파견되지 않은 동네를 속군 속현이라고 했어. 그러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군 속현은 누가 통치할까? 그 지방에 실세라고 있는 향리 세력들이 그 지방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외에도 고려는 또 하나의 특수행정구역이 있네. 그렇지. 향, 부곡, 소라고 하는 동네야. 이 향, 부곡, 소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은 세금도 많이 내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이사를 못 가죠. 그 다음에 과거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태어나 보니까 여기였잖아.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불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고려시대 때 공주 명학소의 난, 처음 들어봤다고? 이건 들어봤을걸? 망이망소의 난. 네, 이게 발생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려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은 전국을 8도로 정비하고 고려와 달리 전국의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조선에 오면 속군 속현과 향 부국소가 없어지게 되면서 중앙 집권 체제가 완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이거 가지고 다시 보자. 그래서 답은 주현과 속현이 있었다. 구조 오소경이 두었다. 아까 전에 통일신라 신문왕 전국을 8도로 나누었다. 조선에 관련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면협의회를 운영하다. 이거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설명이고요. 오경 15부 62주 발효와 관련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밑줄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몽골 사신이 압록강을 건너 돌아가다가 도적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이거는 여러분 배우셨죠? 이거 저고여의 피살 사건. 몽골 사신 저고여라고 한 사람이 고려의 어떤 고려에 이제 많은 곡물을 요구하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제 사망하게 되죠. 팔만대장경. 몽골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장경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는 고려와 몽골의 전쟁, 즉 고려의 대몽항쟁과 관련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너무 쉽네요. 2번. 수도가 강화도로 옮겨졌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최후가. 왜? 몽골은 말 타고 싸우는 데 익숙해져 있어서 이 바다에서 싸우는 거는 굉장히 약한 면모를 보인다 그랬지. 자, 대가야가 멸망하였다. 금법 대진이로 외우라 그랬죠. 금법 대진. 금법 대진. 금광가야 법흥왕, 대가야 진흥왕, 신라 진흥왕 때 멸망했고요. 이 미스야 협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일제가 만주 군벌과 이제 체결한 것인데 그 당시 그 독립군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인천 상륙작전 6.25 전쟁과 관련이 있는 거고, 그리고 황국중앙총상회는 서울에 이제 시전 상인들이 상권수호 운동을 벌인 것을 말해요. 왜?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와 조청상매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한다고 그랬었잖아. 이 조청상매수륙 무역 장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 청나라 상인의 내지 통상권을 허용한다 그랬지.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들이 최후국 국가를 갖고 가게 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내지 통상권을 갖게 되었고 우리 상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상권 수호 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시전 상인들이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한 거야.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임신서기석이네요. 신라와 관련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 서, 여, 얘기, 춘추. 자, 이거는 이제 봅시다. 자, 아까 국가별 지방행정제도를 살펴봤잖아요. 이제는 각 국가별로 유학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공자, 맹자로 이제 대표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충, 효 이런 거를 인의, 예지, 신 이런 거를 강조했던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충과 효를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은 이 유학을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거를 통해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려고 했었죠. 자, 먼저 고구려. 이 유학을 가르치기 위해 소수림왕 때 태학을 설립하죠. 교육기관입니다. 태학을 설립해서 유학을 가르치려고 했고 백제에서도 아마 고구려와 같은 교육기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기록이 없어요. 근데 오경 박사 아까 유학 경전 중에 시, 서, 역, 예기, 춘추 이걸 오경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오경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오경 박사라고 해. 자, 이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백제에서도 유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신라 같은 경우는 임신서기석에 따라서 당시 유학 교육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임신년에 2명의 화랑이 서약했어. 그리고 그 기록을 바위에다가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2명의 화랑이 이 사서 오경을 언제까지 끝내자, 다 읽어내자, 다 공부하자라고 서약한 내용이 바위에 적혀 있어요. 이것을 바로 임신서기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에서도 당시에 유학 교육이 이루어졌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통일신라 때는 신문왕 때 국학을 설립했었죠. 국학. 발해에서는 주자감. 자, 그리고 고려에서는 국자감이 있죠.
그리고 국자갑은 이제 나중에 뭐 국학 그리고 이제 고려 말에는 성균관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선시대 때 성균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각 국가별로 유학 교육을 위해서 이런 교육기관을 두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임신 서기서가 관련된 거니까 신라와 관련된 설명이겠네. 자, 신라와 관련된 거 답은 1번 국학을 두었다. 아까 신문학 때 설치했다 그랬었지. 자, 신흥강습소 이거는 신민회와 관련이 있겠죠. 신민회와. 자, 원산학사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라고 할 수가 있고요. 유경공원 육성한다. 누구를? 영재를 육성하는 공립학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공립학교였다. 자, 한성사범학교 같은 경우에는 2차 가보개혁 때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한 다음에 이 학교 선생님이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성사범학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하려면 이제 사범대 가야 되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의 이제 서울 교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5번 봅시다. 밑줄 친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조선 왕인데 9대 국왕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성종이네요.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자, 옆에 또 읽어봅시다. 그는 학문을 장려한 군주로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했다. 3, 4 원관을 중심으로 사림을 두 명 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은 뭐 김종직이 있겠죠. 김종직은 나중에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글을 쓰게 되면서 이 글이 나중에 무오사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누굽니까? 조선의 성종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종 같은 경우에는 홍문관을 두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 성종은 보통 뭘 물어보냐면 건국대전을 완성했다. 완성종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홍범 14조 갑오 2차 개혁과 관련이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통리기무함은 1880년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통리기무함문이 중심이 되어서 일본의 수신사와 조사 시찰단 파견하고요. 청나라의 영선사 그리고 군제개혁도 있었죠. 기존의 오군영을 이영으로 축소하고 별기군을 만들었다. 이거 이외에도 방문국, 기기창, 전환국, 우정총국 이렇게 만들게 되지. 집사부 신라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훈요 10조, 태조 왕건이 남긴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좀 쉬운 것 같은데 몰록한 양반은 농업, 수공업 등에 종사하며 상민과 비슷한 처지가 되었어. 양반이 상민으로 전락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중인층이죠. 중인층 차별철폐운동 일부 상인들은 양반 신분을 획득하려고 했었어. 이건 너무 쉬워가지고 4번 국어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3점짜리네. 자, 4번. 네, 다른 거는 이제 뭐 그렇게 크게는 어려울 수는 없어요. 문벌사회의 뭐 동요, 문벌사회의 뭐 동요 모습을 골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문벌사회의 동요 흔들린다라는 거죠. 자, 이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 문벌사회 동요 나온다면 이자겸의 난 그리고 묘총의 서경촌도 운동을 골라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신정권시기 하층민들의 봉기 아까 공주명학소의 난, 만적의 난 이런 거를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일제강점기 형평운동 이 형평 저울 형자의 평평할 평자입니다. 그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제 조선 백정들이 신분 어떤 그 차별을 좀 금지하라라고 해서 일으킨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좀 까다로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흥선대원군이 시험에 나오잖아? 그러면 그 통상수교 거부 정책 거기가 좀 많이 나왔거든? 근데 이번에는 좀 까다롭게 나왔어요. 그래도 한번 봅시다.
자, 고종. 자, 이 고종 같은 경우는요, 이제 흥선대원군기, 그리고 고종의 친정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나눌 수가 있어. 흥선대원군 이 시기는 이제 섭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아버지 이하응이라고 하죠. 이 흥선대원군이 고종 대신 정치를 운영했던 시기를 얘기하고요. 고종의 친정이라고 하는 것은 친히 직접 정치를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종은 왜 아버지에게 정치를 맡길 수밖에 없었는가? 이 당시 흥선대원군, 이제 고종이 즉위했던 해는 1863년입니다. 고종의 나이 12살이었다고 그래요.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 너무 어리잖아. 그래서 고종이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흥선대원군이 고종이 성인이 될 때까지 딱 10년간 대신 정치를 해주게 됩니다. 이 시기를 흥선대원군 섭정기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이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인물은 순헌철 3대 60여 년간 세도 정치, 그러니까 철종이 후사 없이 사망하게 돼요. 아들 없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이제 아들 이제 고종을 이제 세우게 되지요. 자, 이 흥선대원군은 이제 그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을 이제 나눠본다. 그럼 대내 정책과 국내 정책을 얘기하는 거겠지? 대외 정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내 정책은 왕권 강화, 그리고 민생 안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외 정책은 너무 잘 알고 있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봐보자. 자, 왕권 강화는 일단 안동 김씨를 축출합니다. 자, 이 안동 김씨는 어떤 세력이냐면 이 풍양주 씨와 함께 이제 세도 정치를 이끌었던 집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안동 김씨 제일 먼저 축출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 너무나 비대해져 버린 이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를 혁파해 버리게 됩니다. 비변사. 어떤 권력이 한쪽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컨트롤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비변사를 혁파해서 비변사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를 의정부로, 군사 기능을 삼군부로 이제 둘이 나누게 되는 거죠. 한쪽에 몰리면 이게 좀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경복궁을 중건합니다.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던 경복궁을 다시 세움으로써 왕실의 위엄을 살리고자 했었죠. 근데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 그래서 당백전과 원에서 납부하는 돈, 원납전을 따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외에도 뭐 법전도 이제 편찬을 하게 되는데요. 대전, 회통, 육전, 조례, 이런 것들이 법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흥선대원군 시대입니다. 고종의 친정은 나중에 좀 쓰도록 할게요. 자, 민생 안정은 당시 이 왕권 강화를 했던 이유가 그 당시가 이제 세도 정치 시기였기 때문이거든. 그럼 민생 안정은 뭐냐? 삼정의 문란 때문에 그래요.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정, 군정, 이 환곡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제 세금 제도와 관련된 것이 너무 이제 나쁘게 운영이 된다 보니까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세도 정치 때 뭐 홍경래은 아니라든지 임술농민 봉기가 다 이제 삼정의 문란과 이제 또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자, 전정은 일단 토지세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토지세라고 하는 것은 지주, 땅의 주인이 이제 내는 것이 맞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소작인에게 전가되는 경우도 많았고, 백지징세라고 그래가지고 막 내 땅이 아닌데도 막 세금을 막 물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금 제도를 좀 제대로 잡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에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거든. 이걸 어려운 말로 양전 사업이라고 합니다. 헤아릴량 밭전 토지 조사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군정. 군대에 가는 대신 포를 내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남자 16세에서 60세에 해당되는 남자는 군대를 갔어야 됐어. 근데 이제 이것이 조선 중종 때
군적 수포제라 그래가지고 1년에 군포를 2필만 내면은 이제 군대 간 걸로 쳐줬거든. 그러던 것이 이제 영조 때 균역법이라고 해서 1년에 내던 것을 한 필로 이제 줄여주게 됩니다. 아까 전에 군적 수포제는 1년에 2필. 근데 너무 부담된다. 그래서 영조 때 균역법으로 1년에 이제 한 필로 줄였거든. 근데 이 한 필이라는 것도 이제 당시 백성들한테는 되게 큰 돈이었어요. 근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양반의 수는 늘어나고 일반 상민의 수는 줄어든단 말이야. 근데 양반은 군포를 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민들에게 군포 부담이 가중되다 보니까 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양반의 수는 늘어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양반들에게도 포를 물림으로써 상민들이 힘들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풍선과 마찬가지로 한쪽에 압박을 가하면 다른 쪽이 팽창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상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양반들에게도 포를 물리게 되는 거죠. 우린 이것을 양반들에게도 포를 물렸다. 그래서 호포제라고 합니다. 호포제. 자, 황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원래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봄에 꽂았다가 추운데 그리고 가을에 돌려받는 추납 제도였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좀 장난질을 해서 고리대 이자로 이제 이자 놀이를 하면서 이제 폐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무원들이 계속 잘못을 하고 있으니까 민간에게 넘겨요. 그래서 이거를 사창제라고 해요. 사창제, 개인 사자. 개인이 이제 그 지방에 좀 명망 높은 사람에게 맡기게 되는 거야. 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너무나 쉽죠. 병, 재, 병, 남, 신, 적. 병인, 박해, 제너럴 셔모노 사건, 병인, 양요, 남영구묘, 도굴사건, 오페르트 도굴사건도 맞아. 신미, 양요, 척화, 비. 이게 바로 흥선대원군 시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철저하게 죽고 왕위를 잃은 자손이 없자 대비 조씨 명으로 흥선대원을 둘째 아들이 죽여야 돼. 이 사람 말은 고종이에요. 그리고 왕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그러니까 고종이 즉위했던, 즉 흥선대원군이 이제 정권을 잡았던 그 시기부터를 얘기하겠네요. 1863년부터. 자, 호주 참판 최익현이 왕에게 친정을 권했다. 고종의 친정. 그래서 대원군이 물러났다. 1873년. 즉 63년과 73년 이 흥선대원군이 섭정 시기에 무슨 일을 했었는지를 골라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답은 기억과 니은 1번이 되겠죠. 한일신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정미칠조약을 얘기합니다. 정미칠조약. 자, 그 다음에 홍경래은하는 순조 때 있었던 거죠. 순조. 자, 근데 7번 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익혀두셔야 될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골라보라고 하는 문제가 한국사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좀 익혀둬야 될 것 같아요.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진 장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과 일본 사이 체결이 됐고 일본의 최국 관세 조항. 이거 어려운 문제였어요. 지금까지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적어보세요. 개정된 조일 동상 장정을 얘기합니다. 1883년에 있었어요. 또 좀 봅시다. 자, 다 적으셨죠? 이거 좀 지워봅시다. 자,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제 고종이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이 직접적으로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 고종이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 기존의 대외 정책이었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포기하고 이제는 서구의 선진 문물을 들여와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이제 좀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문을 열게 되죠. 개항, 열개, 오픈, 항구를 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체결된 것이 강화도 조약. 다른 말로
조일, 수호, 조규라고 얘기를 하죠. 자, 강화도 조약 내용도 혹시 모르니까 좀 알아둡시다. 조선은 자주국이다. 당연한 내용인데 왜 적어놨냐? 자, 일본이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체결된 것이야. 얘기를 넣어놓은 거야. 두 번째, 부산 이해외 2개 항을 개항한다. 부산과 원산과 인천을 얘기하는 거겠죠. 세 번째, 해안 측량권을 인정한다. 나중에 일본 애들이 군함 끌고 와가지고 친해팔릴 때 그때 어디까지 배가 들어올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죠. 네 번째, 영사 집방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죄를 저지르더라도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뭔가 이제 경제적인 내용이 좀 부족하다, 그쵸? 경제적인 내용.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 부속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 부속 조약 중에 하나가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일 무역 규칙은 다른 말로 조일 통상 장정이라고 하거든요. 자, 세 가지가 없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무관세, 일본과 한국 사이 관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이제 수입 물품이 조선에 들어왔었을 때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결된 이제 세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쌀, 국내산 쌀, 국산 쌀, 그리고 이제 미국 쌀이 있다고 칩시다. 같은 40kg요. 그런데 이제 국산 쌀과 이제 수입산 쌀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 수입산 쌀이 훨씬 쌉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막 뭐 비행기로 막 비료를 뿌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다 기계화 돼가지고 또 땅도 어마어마하게 넓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생산비가 좀 저렴한 모습을 보여요. 이제 국산 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수입산 쌀보다 좀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한 이제 기계 그 농업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미국 쌀이 훨씬 싸. 국산 쌀이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그 이제 쌀을 사주셔가지고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한 5만 원이라 치면 국산 쌀은 이제 예를 들어서야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25,000원. 그러니까 이제 그래 뭐 우리 걸 이제 사 먹어야 되겠지. 우리 걸 사 먹으면 훨씬 더 신토불이라 그래서 또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그렇게 막 여유가 없어. 그래서 같은 쌀이면 좀 더 저렴한 걸 먹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미국산 쌀을 많이 먹는단 말이야. 그럼 국산 쌀이 잘 안 팔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수입쌀을 싸 먹으면은 국산 쌀이 힘들어지잖아. 망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 수입산 쌀에다가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막 25,000원 부과해요. 그럼 얼마가 돼? 5만 원이 되겠지? 그러면 국산 쌀, 미국 쌀 둘 다 5만 원이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고를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게 바로 무관세예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수입해오는 물건에 관세를 부과하는 거야. 근데 그게 있어 없어? 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이제 뭐 질 좋고 그리고 싸지 싼 이제 면직물들, 옷감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서 이 조선의 어떤 면직물 사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 무항세, 일본 배들이 뭐 항구에 들어와 정박할 때 비를 내지 않고요,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제한 곡물 유출. 일본이 이제 그 자국 내에 이제 산업화가 막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농민들이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향해서 노동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자국 내 농업인들의 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식량이 좀 부족해지게 되겠죠. 그 부족한 식량을 조선에서 가져오겠다는 거야. 얼마만큼? 무제한적으로 가져오겠다는 거야. 자, 그럼 이거는 좀 위기죠. 우리나라 조선 입장에서는 관세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자국 산업을 싹 망하게 되고, 쌀을 막 일본 애들이 가져가니까 국내 쌀값이 올라간단 말이야.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83년에 개정된 조일 통상장정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고쳐야지. 이거 관세 살려야지. 빨리 관세 부과해야지. 자국산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무제한 곡물 유출, 곡식이 유출되는 것을 우리가 필요할 때 막을 수 있어야죠. 이게 바로 막을 방자 써서 방공령을 시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관세와 방공령은 조선에게 유리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외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줘야 돼. 근데 벌써 두 개를 받아왔으니까 일본 애들한테 뭘 주는 거야? 최고 대우를 주는 거야. 이게 바로 개정된 조일 통상장정의 내용이에요. 자, 이거 갖고 문제 풀어봅시다. 자, 개정된 조일 통상장정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렇죠. 방공령. 자, 집강소 동학농민운동과 관련이 있고요. 원산 총파업 1929년에 있었던 노동쟁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종조정은 조미수호 통상조약, 그리고 통감 을사늑약과 관련이 있겠죠.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러시아, 독일, 프랑스 3국 간섭이네요. 일본이 청일전쟁 전리품으로 랴오둥반도를 차지하려고 하자 러시아가 독일, 프랑스와 함께 일본 압박한 사건이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봅시다, 이것도. 자, 1894년에 국내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당시 이 조선 정부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근데 일본 애들이 같이 들어오네. 그 이유가 뭐야? 갑신정변 때 체결했었던 텐진조약 때문이죠. 그래서 텐진조약의 내용은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동시에 조선에서 철수하되 나중에 조선의 군대를 파병할 일이 있으면 서로 알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텐진조약이에요. 근데 이 동학농민운동 때 조선 정부가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하잖아. 그래서 청나라가 들어오니까 일본군도 같이 들어오는 거야. 자, 이로 인해서 청일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청일전쟁. 누가 승리하게 돼요? 일본이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체결됐던 것이 시모노세키 조약. 여기에서 청나라는 일본에게 랴오동 반도와 타이완을 넘긴다. 이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랴오동 반도와 타이완을 가져가게 되는 거야. 자, 랴오동 반도는 어디 있냐면 이게 한반도면 여기를 랴오동 반도라고 얘기를 해요. 요동 반도라고 하죠. 자, 근데 이 일본이 요동 반도를 가져가게 되니까 누가 좀 불편해하냐면 러시아가 불편해요. 아니, 앞으로 우리가 이 한반도랑 다 가져가야 되는데 일본이 좀 버티고 있으면 좀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러시아가 친구들을 데리고 와요. 독일, 프랑스 이 세 나라를 데리고 와가지고 일본을 압박을 하는 거죠. 야, 청나라한테 그 랴오동 반도 돌려줘라. 그래서 일본은 이 세 나라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돌려주게 됩니다. 자, 이걸 누가 국내에서 보고 있었냐? 명성황후가 보고 있어요. 이 명성황후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청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 이모군란 때 청나라, 갑신정변 때 청나라, 그리고 또 동학농민운동 때도 청나라를 찾았는데 이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게 되면서 이제 청나라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국내에서. 그러니까 다음 누구한테 이제 좀 손을 빌려볼 수 있을까? 누구의 힘을 좀 빌려볼 수 있을까? 근데 이걸 보고 일본이 러시아한테는 꼼짝 못하네? 그래서 러시아 라인을 타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같은 경우는 뭐야 이거? 슈 청나라 겨우 없앴는데 좀 명성황후 또 러시아 쪽에 붙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걸림돌이 되겠다. 그래서 명성황후를 제거하게 되죠. 우린 이 사건을 을미사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하였다. 이거는 병인 양요와 관련이 있겠네요. 치안유지법 1925년에 이제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지. 자, 간도 협약 같은 경우에는 1909년 일본이 청나라에게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이 간도를 청나라의 땅으로 인정해 준 거고요. 거문도 점령. 영국이 러시아의 남진 정책을 막기 위해서 그 남쪽에 있는 거문도를 점령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10번 볼게요. 미출진 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독립협회가 나왔네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박정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고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더니 육조를 채택하였다. 이것도 봅시다. 독립협회. 자, 이 을미사변과 좀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을미사변으로 이 1895년에 일어나거든요. 아주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했어요. 그의 남편이었던 고종은 정말 무서웠겠죠. 자신의 아내가 이 조선에서 가장 안전하다라고 판단되는 경복궁 내에서 시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종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어디로 이제 도망을 가냐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것을 아관파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관파천. 1896년에 있었습니다. 이 아관파천이 있었던 해에 이제 독립협회도 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독립협회는 일종의 시민단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독립문 이렇게 만드는데 좀 신경을 쓰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독립신문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민중을 계몽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럼 왜 민중을 계몽해야 되느냐? 자, 이 독립협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힘썼던 이 서재필과 같은 사람은, 이 서재필은 갑신정변 때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갑신정변은 왜 실패했을까? 그것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무슨 말이야?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분리는 이 소수들 중심으로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뭔가 밑에 이제 하층민들, 국민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들을 개혁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되는데 소수만 가지고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민중들을 계몽시켜가지고 자신들이 이러한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민중들도 이거를 좀 지지해달라, 이런 식으로 전략을 바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민중 계몽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민중 계몽을 하고 있으면서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야관파천으로 여러분들 뭐가 심화가 되냐면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어요. 러시아가 고종을 보호해준 대가로 이 조선 정부에 많은 이권들을 요구합니다. 저령도를 내놔라. 석탄 기지 창구로 써야 되니까. 한러은행 만들겠다. 재정고문과 군사고문 파견하겠다. 산림 체벌권을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조선 정부는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고종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었던 다른 나라들도 러시아에 주는 그 이권들에 해당하는 내용을 또 똑같이 달라고 하는 거야. 왜? 최국 대우 때문에. 최국 대우 때문에 왜 러시아만 주냐? 우리도 줘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강의 이권 침탈들이 극에 달하고 있었다. 자, 이 독립협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 민중 계몽 운동에 더 나아가서 이권 수호 운동을 벌이게 되죠. 자, 이 이권 수호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만민 공동회라는 걸 열게 돼요.
막 이렇게 백성들이 막 횃불 들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서구 열강들의 이권 침탈을 뭐 저지해라 막 이런 식으로 시위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독립협회의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 대상이 러시아에 한정된다라고 하는 한계도 있었지만 그 당시 러시아 이권 요구들을 모두 이제 철회시킨다는데 성공했다는 거는 분명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이권 수호 운동으로 이제 자신감이 붙었던 독립협회는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의회 설립 운동도 주도하게 됩니다. 자, 의회를 수립하고 그다음에 뭐 기존의 이제 정부 뭐 보수 세력들 좀 나쁜 짓을 하는 보수 세력들을 무찌르고 몰아내고 좀 새로운 좀 진보적인 그런 사람들을 만들자. 그런 이제 요구들을 하게 되죠. 이 고종의 입장에서도 얘네들의 요구가 그럴듯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조선 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 것이 이제 두려웠던 이제 많은 서양 국가들이 고종한테 다시 러시아 공산화에서 나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고종이 경운궁, 오늘날의 덕수궁이죠. 이 경운궁으로 돌아가서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종 입장에서도 그래, 지금 모든 개혁들이 위로부터 개혁이었으니까 이 독립협회를 잘 이용하면은 본인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요구를 들어줘요. 그래서 기존의 보수 세력들을 내쫓아내고 박정향이라고 하는 진보적 인물을 어떤 정부의 실세로 만들게 되는 거죠. 정부의 실세로 만들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기존의 이 중추원을 의회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추원 관제를 선포하고요. 그리고 이 박정향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과 일반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하는 관민공동회를 열기도 해요. 관민공동회는 한 번밖에 안 열렸어. 국가 관리와 백성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야. 이게 왜 유명하냐면 이 백정 출신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연설을 해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이때 이루어진 거죠. 이 관민공동회에서 무엇이 이제 채택이 되냐면 헌의 6조가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이 같이 함께 나라를 잘 운영해 보자라고 하는 내용이 헌의 6조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헌의 6조와 관련된 게 독립협회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독립협회는 항상 이전에 뭐 독립문과 만민공동회만 나왔었는데 이번에 헌의 6조가 또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헌의 6조 중추원 관제까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서경천도 묘청, 신군부 퇴진운동, 5.18 그리고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실력 양성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짱조파와 개조파가 대립하였다.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시만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